자, 22대 총선 이 격전지의 이 표심이 어떻게 될까? 이걸 지금 이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나머지 지역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인데요. 인천의 경우에는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사실상 압승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22대 총선에서는 큰 변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엄경영 소장께서는요. 민주당이 5석, 국민의힘이 8석, 오히려 여당 우세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고요. 유승찬 대표께서도 민주당 7석, 우세는 유지하되 국민의힘이 6석으로 굉장히 박빙 승부를 펼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중동 강화 옹지는 두 분 모두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일 거다라고 전망하셨고요. 남구 갑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남구라고 안 하고 이걸 동구와 합쳐서 동구, 미추홀구, 갑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지역도 모두 국민의힘이 강세 지역이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연수구도 갑을이 모두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자, 이견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남동구 갑인데요. 엄 소장께서는 국민의힘 우세하다. 유 대표께서는 민주당이 우세하다. 이렇게 전망하셨고요. 남동구 을의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엄 소장께서는 민주당, 유승찬 대표께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하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셨어요. 자, 남동구가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는 돈봉투 파문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인천에 미치는 그런 이슈가 3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충청 인구가 많잖아요. 원적자 한 30% 되는데 충청권 판도에 따라서 인천도 영향을 바로 받는다. 이게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가 이제 돈봉투 이슈가 있죠. 의원이 3명이나 연루돼 있어요. 네. 허종식, 윤관석, 그다음에 이성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정의당 득표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인천 판세는 생각보다 민주당 쪽이 아니고 국민의힘 쪽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남동구 맹성규 의원이 지난번에 54.3% 얻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유정복 시장 지역구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넘어갈 것으로 보고, 구청장 선거도 국민의힘이 이겼죠. 네. 그리고 이제 남동구 을은 윤관석 의원이 지금 탈당해 있는데, 저는 이제 윤관석 의원이 출마를 안 하고 협조를 하게 되면 민주당 공천된 후보한테 민주당이 다시 승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유 대표께서는 좀 반대로 보셨어요? 남동구는 저는 민주당 강세가 유지될 것 같은데, 네. 남동을은 이제 윤관석 이슈가 네. 크게 작동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관석을 대체할 후보가 나오기도 좀 어렵고, 네. 그리고 이게 돈봉투라는 건 되게 좀 송영길 그 왜 인천의 상징적인 정치인인 송영길 전 의원이 이제 연루돼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직접적으로 그 돈봉투와 연관된 지역에서는 좀 이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 물론 부평같이 정말 민주당 표밭이 좀 강력한 데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부평갑도 좀 의견이 갈렸어요. 부평갑이 이제 이성만 의원 지역이었는데, 여기는 엄 소장은 국민의힘이 유리할 거라고 보셨는 반면에 그 유 대표는 민주당이 그래도 유리할 거라고 보셨어요. 이렇게 보신 이유는 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부평구청장하고 계양구청장 그 2군데를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평, 계양 다 민주당 우세 지역이긴 한데, 부평구 갑은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병호 전 의원이 지금 개혁신당 홍보위원장 하고 있고, 또 이성만 의원이 오늘 이제 불구속 기소됐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다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질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민주당 강세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부평은. 예. 자, 부평구 울은 두 분 모두 민주당이 유리할 거라고 보셨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홍영표 의원 지역인데, 자, 그리고 계양갑을 모두 다 민주당 강세로 꼽으셨어요. 그러니까 계양을 이제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이른바 명룡 대전이 이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우세하다. 10%포인트 이상 앞선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변수가 없다. 변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서구갑에서도 또 의견이 갈렸어요. 서구갑에서 엄 소장은 국민의힘, 유 대표는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보셨거든요. 서구갑이 국민의힘이 우세하다고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서구가 이제 서구 을이 검단 신도시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민주당 강세 지역이죠. 그래서 신동근 의원이 지난번에도
60% 넘게 득표를 했고 이번에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거로 봅니다. 다만 서구 갑은 약간 구도심 지역이고 또 이제 인천의 그 유지들이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탈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구청장 선거도 여기 접전을 펼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서구 의뢰에서 민주당이 많이 이제 이겼는데 반대로 서구 갑은 국민의힘이 뭐 10% 이상 격차를 벌린 곳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인천 표심이 이번에 수도권 중에서 상당히 많이 흔들릴 거는 분명한데요. 네. 저는 서구는 뭐 대선도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많이 지지했잖아요. 네.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인천 서구 갑 같은 경우, 근데 뭐 지난번에 이제 이학재 그 전 의원이 이제 나왔었는데 네. 약하다고 봅니다. 전 이학재 의원이 만약에 더 센 후보가 들어오면 뭐 게임을 해볼 만하겠지만 만약에 지금 대진으로 다시 치러진다면 전 민주당이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총 13개 의석이 있는 지역인데 엄 소장은 민주당 5, 국민의힘 8. 그러니까 국민의힘 우세를 점쳤고요. 반대로 유승찬 대표는 민주당 7, 국민의힘 6석으로 그래도 민주당이 조금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부산으로 가보겠는데요. 부산은 18군데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꽤 큰 선거구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엄 소장님은 18곳 모두 국민의힘이 우세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어요. 이 유승찬 대표께서는 지난 21대 총선에 민주당 의원을 배출한 남구을, 여기는 이제 박재우 의원 지역이고요. 북구 강서구 갑, 여기는 전재수 의원 지역이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사상구 지역,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은 민주당이 당선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왜 국민의힘 압승을 예상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3군데 됐죠. 그러니까 북광서 갑하고 남구을, 그 다음에 사카 갑 네. 이렇게 3군데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큰 틀에서 지난 2020년 총선하고 올해 총선하고 어떤 지형의 변화 이런 게 좀 가만히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때도 사실 서울 쪽에서 민주당으로 결집 분위기가 결집 분위기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부산이 보수 결집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이 보수세가 상당히 약진해 있다. 이런 거를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작년 12월에 엑스포 유치 실패하면서 민주당 쪽으로 분위기가 조금 기울었다가 이재명 대표 필습 사건 이후 헬기 이송 논란이 불거져갖고 저는 이제 오히려 쪽 그 분위기가 악화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 지역구가 북강서 갑이에요.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데 네. 지난번 여기 격차 2.5%포인트밖에 안 났어요. 네.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이제 지방선거 한번 구청장 한번 출마했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총선에서 2번 떨어진 다음에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연거푸 재선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2016년 총선에 비해서 2020년 총선의 격차가 훨씬 줄었다.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에 대한 어떤 할 도리를 이제 부산 시민들이 충분히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여기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출마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여기 출마하면 저는 이제 전재수 의원이 이기기 힘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북강서 갑을 방어하지 못하면 부산은 물론이고 저는 낙동강 멜대가 다 무너진다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부산은 다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유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일단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뭐 부산 시민들이 그렇게 몰빵을 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부산은 이제 공천 이슈가 좀 큽니다. 국민의힘은 가령 장해찬 최고 같은 경우를 만약에 공천했을 경우에 갈등이 굉장히 폭발할 수가 있고 가령 주진우 비서관이 지금 해운대 갑에 갔는데 여기도 그 지역 주민들의 저항도 있고 이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준석이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뭐 통합을 하든 안 하든 부산의 후보를 낼 경우에 이러면 국민의힘 표를 갉아먹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지역구 현황을 좀 보면 제가 박재호 전재수 의원은 지역구가 좀 탄탄한 편입니다. 관리를 좀 잘하고 있는 편이어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뭐 사상구는 어쨌든 장제원 이슈, 사상구가 이렇게 완전히 원래 이제 민주당 세 가지 있는 데거든요. 사상구는 이 틈에서 가령 이제 저는 신당 변수, 그 다음에 장제원 출마. 그다음에 엑스포에 대한 좌절감, 부산 시민들의 좌절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용해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뭐 지난번 선거 결과도 민주당한테는 사실 그 참패에 가까운 결과잖아요. 부산에서 3석밖에 못했다는 것은 18개 중에 3석 한 건데 네. 이 정도 현상 유지는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사하구갑이 이제 최인호 의원이 재선을 한 지역인데 두 분 모두 국민의힘이 최인호 의원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50%대 49.13%, 1% 미만으로 이제 이겼는데 여기가 간단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사을의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후광 효과가 사라진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사가 전반적으로 민주당한테 우호적이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지역을 살펴볼까요? 대구는 12곳인데요. 두 분 모두 이견 없이 국민의힘이 압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자, 저는 이제 대구 뭐 여러 군데 변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측근으로 모시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달서구 갑 출마를 지금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뭐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을 받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난 연말에 박근혜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가갖고 2시간 동안 윤 대통령하고 점심했잖아요. 네. 네, 저는 그 이유가 2명을 챙기려고 그랬다. 첫 번째가 유영하 변호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청도의 최경환 전 부총리 경산. 그래서 뭐 이런 것을 말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당시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네. 배석을 했고, 네. 그러니까 무언의 압력을 가한 거죠. 두 사람은 경선에 올려주라. 그리고 얼마 전에 북 콘서트, 네, 북콘서트도 했죠. 네, 이것도 했고 그래서 이게 유영하 변호사하고 최경환 전 부총리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경선 무난히 가리라 봅니다. 근데 대구는 이제 공천 파동이 있는 거죠. 가령 뭐 주호영 공천 안 주면 네. 저는 무소속으로 나와도 주호영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변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저는 계열로 보면 국민의힘 계열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공천 파동은 예상이 되지만 누가 되더라도 뭐 국민의힘 공천을 받든 아니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결국 범여권 내의 후보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 분석인 것 같아요. 광주가 8개 의석인데 여기도 이견 없이 두 분 모두 8석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지금 내부 공천은 뭐 친명과 비명 간의 공천 갈등은 상당히 증폭이 돼 있지만 어떤 공천 결과가 나오더라도 뭐 결국 범야권 민주당 관련 인사가 당선될 것이다. 근데 여기 서구 의뢰 이낙연 대표가 나온다면,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당선될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긴 하지만요. 네. 득표력이 얼마나 될지가 좀 관전 포인트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서구 의리 좀 무소속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있거든요. 네. 2014년에 천정배 의원이 이 호남 정치를 표방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여기서 당선됐죠. 뭐 그 변수가 하나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격전지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대전입니다. 대전은요. 21대 총선에 7개 의석을 민주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아성처럼 비쳤던 지역인데 이 지역 예상이 굉장히 뜻밖이에요. 엄경영 소장은 민주당이 7석 중에 2석밖에 못한다. 국민의힘이 5의석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셨고요. 유승찬 대표는 아니다. 민주당이 5석, 국민의힘이 2석 정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동구에서 의견이 갈렸어요. 네, 동구가 원래 이장우 현 대전시장 지역구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대전에서 동구하고 대덕 이제 가장 보수가 강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구는 뭐 누가 공천 낼지 모르겠지만 무난하게 국민의힘 승리할 거로 봅니다. 중구의 경우에는 두 분 다 국민의힘이 될 거라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황은하 의원이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황운하 의원이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관 때문에. 그리고 중구가 또 지난번에 황운하 의원이 3%포인트로 이겼어요. 가까스로 이겼어요. 굉장히 네. 압도적인 대전 판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뭐 사법 리스크 플러스 정치 지형의 변화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구 갑을은 두 분 모두 민주당이 유리할 거다. 박병석 부의장이 안 나오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고
이 박범계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나온다라면 또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유성구 갑에서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이 엄 소장은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다고 보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유성구 갑을은 전통적으로 스윙부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다 쓸어갔고 표차에도 꽤 났지만 저는 실제 민심은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 선거도 윤 대통령이 좀 이기지 않았나요? 네, 약간 이겼어요. 약간 이겼어요. 예. 네, 48.66 대 47.7로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섰습니다. 구청장 선거도 좀 차이가 났고 그래서 저는 유성구 갑을이 다 국민의힘이 이제 승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은 이 나름대로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유성구 을에서는. 네. 그래서 오선하는 동안 민주당 표 말고 순수하게 이상민 표도 있다. 그래서 저는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강세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상민 의원이 이길 거로 봅니다. 자, 그런데 유성구 갑 민주당이 좀 우세할 거라고 보셨는데 유 대표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셨을까요? 대전 지역이 이제 사실은 표심을 알기가 되게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팽팽하게들 이 승부가 나는데 지난번에 어쨌든 7석 전체를 민주당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뭐 황운하 뭐 여기는 뭐 제가 볼 때 이슈가 좀 크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슈가 좀 크고. 근데 이상민 의원은 국힘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지역 빼고는 민주당 강세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대덕의 경우에도 좀 의견이 갈렸어요. 대덕도 국민의힘의 강세, 민주당의 강세를 보일 거다. 그래서 대전은 네. 국민의힘 후보가 뭐 좀 나와야 윤곽이 나와야 이거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후보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후보와 연고가 되게 중요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후보가 누가 되느냐 이거 진짜 그래서 대전 지역 같은 경우 공천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네. 지금 현재 스코어만 놓고 보면 엄 소장의 분석은 대전은 민주당 2, 국민의힘 5, 국민의힘이 우세하다 이렇게 전망하셨고요. 아니다. 이 유승찬 대표는 민주당이 그래도 5석은 가져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2석 정도 유리하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다음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은 6개가 있는 지역인데 엄 소장님은 뭐 국민의힘이 6석 다 차지할 거라고 보신 반면에 유 대표는 북구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 이상원 의원이 당선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북구는 이상원 의원이 당선이 되긴 했는데요. 이때 2020년 상황을 보면 이게 진보 계열 정당들이 되게 좀 망한 선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진보 정당 계열들이 이제 재정비를 해서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게 그 범진보 진영의 분열 효과 때문에 국민의힘 승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종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 21대 총선에 분구가 되면서 2석을 차지했었는데 당시는 민주당 후보가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2대 총선에는 엄 소장은 갑에서는 국민의힘, 을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보셨고 유 대표는 2곳 모두 민주당이 우세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다. 자, 갑의 경우에 의견이 갈렸는데 갑을 어떻게 분석을 하신 건가요? 예, 세종도 전통적으로 갑하고 을하고 유권자 지형이라든지 정치성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갑은 이제 또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이래갖고 저는 을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 이제 분명한데 반면에 세종 갑은 이제 원도심, 구도심 지역이라서 이게 그 유지들 텃세가 굉장히 센 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승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대전 충청 지역이 공천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공천하냐, 그러니까 인물 경쟁력이 있냐 없냐, 또 뭐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이게 이제 그 분열되냐 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끼치는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 갑은 지난번에 이제 지방선거 때도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세종 갑에서는 이 보수 쪽이 굉장히 약진을 했고 세종 을에서는 진보 쪽이 약진을 했다. 전 그런 면에서 세종 갑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강원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강원은 모두 8석이 있는데요. 지난 21대 총선에는 민주당이 3석을 확보하면서 상당히 약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엄 소장은 민주당 1곳, 국민의힘 7석, 유 대표도 민주당 2석, 국민의힘 6석.
국민의힘 강세를 지금 예상을 하셨거든요. 자,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지역이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입니다. 이 지역을 엄 소장은 국민의힘이 우세하다고 보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대통령 선거 때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1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강원이 이 윤핵관들이 대거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유상범, 또 이철규. 네. 그러면서 강원이 이상하게 여권 동네처럼 돼버렸어요 지금. 네. 그런 측면이 있고 여기 또 외가가 있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춘천 갑 여기가 문제인데 이 지역이 또 김진태 현 도지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당 허영 의원이 되긴 했지만 저는 그냥 7%포인트인가 뭐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정도는 국민의힘이 극복하고 승리할 거로 보고요. 다만 원주을의 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접전을 펼치겠지만 결과적으로 지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허영 의원이 상당히 그 지역에서 호감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뭐 김진태는 이제 지사가 됐잖아요. 어떤 후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간단치 않을 겁니다. 그 여기 지역세가 굉장히 강한 데고 그래서 저는 허영 의원은 지킬 것이다. 수성을 할 것이다. 그리고 원주을은 뭐 원래 민주당세가 강한 데여서요. 그래서 2석 정도는 가져갈 것이다. 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제 충북으로 가보겠는데요. 충북은 모두 8곳이 있는데 지난 21대 총선에는 민주당에서 5석을 확보하면서 민주당이 사실상 우세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2대 총선의 경우에는 이 엄 소장은 민주당 2, 국민의힘 6, 유 대표도 민주당 3, 국민의힘 5.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어요. 자, 지금 두 분 의견이 엇갈리는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청주 서원인데요. 이곳은 왜 이 엄 대표는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보신 걸까요? 예, 청주가 본래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죠. 4군데 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대선 때부터 조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뀌기 시작했고 이 청주시장 선거는 무려 15%포인트 이상 차이로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다른데 서원도 지난번 총선 때 2020년 총선 때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소원이 그랬죠. 네, 서원하고 여기 증평, 진천, 음성도 3%포인트밖에 차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민주당이 이 흥덕하고 청원만 방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변재일, 도종환 있는 데죠. 네. 그 유 대표는 서원도 지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게 큰 변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선 때도 그랬고 충북 같은 데는 저 김건희 명품백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 네. 그래서 이 충청북도, 충청남도보다 충청북도 민심이 더 어려운데 지금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 또 핫한 지역 중에 하나가 충남 지역입니다. 충남은 이 지난 그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6곳, 이 국민의힘이 5곳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를 분석을 해주셨어요. 엄 소장은 민주당이 3곳밖에 못할 거다. 국민의힘이 8석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고요. 그 유승찬 대표는 민주당이 5석을 지키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6석으로 좀 더 우세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충남도 표심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두 분 의견이 갈린 곳이 천안갑과 당진이에요. 그러니까 엄 소장은 천안갑, 당진이 다 국민의힘이 우세할 거라고 보신 반면에 유 대표는 천안갑과 당진이 그래도 민주당이 우세할 거다 이렇게 보셨어요. 자, 민주당이 우세를 지킬 거라고 보신 이유가 뭘까요? 천안 민심이 뭐 이렇게 크게 변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천안 대도시고 민주당세가 좀 강한 데여서 총선에서는 큰 변수, 아주 강력한 후보가 오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진 같은 경우는 어기구 의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 후보가 누가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충남은 정말로 인물 선거거든요. 그 인물 선거가 중요하고 그리고 천안을 같은 경우에 변수가 있는 게 이제 박완주 의원 변수가 있어요.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네. 재판 중인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무튼 여기 변수는 있다고 보는데 천안 아산을 강훈식 의원은 무난히 당선될 것이고 저는 어기구 의원도 상대 대항마가 뚜렷하지 않으면 이게 뭐 뒤엎어질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큰 틀에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안갑은 근데 신범철 전 국방차관이
친문 문진석 의원하고 지난번에 붙었었어요. 네. 근데 2%포인트 이내에서 승부가 났고 최근 분위기는 신부엄철 전 차관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안을하고 병은 뭐 저도 대체로 동의하는데 박완주 의원이 공천을 못 받고 안 나오게 되고 딴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천안을은 민주당이 우세할 것 같고요. 천안병도 지난번에 7%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접전을 펼칠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천안병도 민주당으로 간다 이렇게 이번에 분류를 했고요. 공주, 부여, 청양, 보령, 사천, 아산, 갑 여기는 이제 변수가 없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산을은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유리하다고 보고요. 논산, 계룡, 금산은 김종민 의원이 이제 무소속으로 신당으로 출마하게 되면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당진 문제가 되는 게 당진의 민주당 어기구 의원인데 이분이 여기서 재선을 했고 지난번에도 득표율이 49%인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겼던 거는 그러니까 보수 후보가 분열이 돼서 3파전 1강 2중으로 흘렀거든요. 네. 경선 후유증 없이 공천하게 되면 이번에 어기구 의원이 힘들다고 봅니다. 이제 홍성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강승규 홍문표 의원이 있는데 현역이 있는데 강승규 수석이 지금 수석이 내려갔잖아요. 이런 게 문제예요. 이게 교통 정리가 안 되면 네. 이런 데는 사실 홍문표 의원도 여기 지역 기반이 엄청 탄탄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뭐 강승규 수석이 공천을 받았다. 홍문표 의원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봅니다. 공천 후유증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 공천 결과에 이 충남 민심이 좀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북의 경우는 10곳인데요. 선거구 획정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 모두 이견 없이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으셨어요. 뭐 혹시 변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전주 을에 강성희 의원이 얼마나 진보당 선전할 거냐. 거기에 또 이제 정운천 전 농림장관, 네. 그러니까 국민의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전주시 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군산 같은 경우에 네. 이게 지금 이제 신영대 의원이랑 김의겸이 거의 피 터지게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이 경선 결과에 따라서 경선 지역으로 결정이 됐나요?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네. 이게 여기를 단수로 정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데도 후유증은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전남의 경우에도 10곳 모두 뭐 이견 없이 민주당이 우세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순천, 곡성 여기만 조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정현 전 대표 고향이 곡성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여기 좀 40한5% 정도 득표했고 또 광양은 전남 중에서 가장 비민주당 색채가 진한 그런 지역이라서 민주당 후보들이 여러 명 나오게 되면 이정현 전 대표가 의외로 선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지역을 보겠는데요. 경북도 두 분 다 이견 없이 국민의힘이 다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특이한 곳이 이제 경산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이 유승찬 대표가 이게 기타로 분류하신 이유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만약 무소속을 출마하게 되면 최 부총리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경산이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경선 포함시킬 것 같아요. 경선 포함시키면 뭐든 이제 국민의힘이 되는 건데. 예. 이 지역별로는 영남, 호남은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뭐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예, 경남인데요. 이제 이 시도 중에 이제 도 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선거구가 있는 지역입니다. 16 선거구가 있는데 엄 소장님은 16곳 모두 국민의힘이 압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고요. 유승찬 대표는 김해갑, 김해을, 양산을.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한 지역은 22대 총선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셨어요? 현역 프리미엄이 있다. 뭐 실제로 그거를 뒤엎을 만한 저쪽에 후보가 나타났거나 뭐 이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말에 이제 해운대하고 김해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뭐 김해 쪽 이야기는 좀 많이 듣고 왔는데 쉬운 선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밀릴 만한 근거도 없다. 그리고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도 지역구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원래 이제 그분은 원래 바닥을 열심히 훑는 분이어서 이게 상대 후보가 정말 강력할 경우에는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엄 소장님
예상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현재로서는 그걸 뒤엎을 만한 명백한 그 징후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호 의원이 이제 양산을로 거의 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김태호 의원은 왜 그 대한민국 축구 이번에 이제 요르단한테 지기 전에 좀비 축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김태호 의원이 바로 좀비 정치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이 2010년에 총리로 지명됐다가 자진 사퇴해요. 네. 그런데 2011년에 김해을 재보궐선거에 나가서 네. 야권 단일보를 꺾고 당선이 되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당시 참여당 대표였던 그러니까 유시민 노면재단 전 이사장이 몰락의 길로 걷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20년 총선 때 공천 못 받고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이 거창 함양에서 됐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를테면 이제 친화력의 끝판왕 같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양산 의뢰 가면 김두관 대 김태호 맞빙이 되겠네요. 네, 그렇지 않아도 김두관 빅매치가 성사가 되면 뭐 판은 좀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김태호 의원이 조금 유리하다고 보고요. 김해 갑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김해 시장이 15%포인트 이상 이겼어요. 국민의힘 후보가. 그래서 지난번 이제 총선 때 5%포인트 정도로 김해 갑을 모두 민주당이 이겼는데 전 이번에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역이 이제 제주도인데요. 제주, 갑을, 서귀포 이게 세 군데인데 두 분 모두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변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국 253개 지역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좀 자세하게 다루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진표가 나오면 그때 한번 저희가 다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결론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엄경영 소장은 민주당이 104곳, 국민의힘이 149곳.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만 과반의 한석 모자라는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 유승찬 대표께서는요. 민주당이 133, 국민의힘이 118, 여전히 민주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물론 유승찬 대표는 기타 두석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서울 그리고 경기 이 지역의 판세에 따라서 전국 판세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앞으로 각 당 공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공천 이후에 후유증을 어느 정당이 최소화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표심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말 그대로 과거 나타난 표심을 바탕으로 이번 총선을 전망을 해본 겁니다. 두 분 전문가는 자신의 어떤 분석 툴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4월 10일 투표일에 투표장에 가서도 기표를 하신 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십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이자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누가 승리하느냐 또 누가 패배하느냐 어느 정당이 일당이 되느냐 과반을 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달라진다는 점 이번 4월 10일 꼭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